걸레 같은 게 몸 대주고 파견 나왔냐? 라며 해병 대사령관의 머리채를 잡은 미친 대대장.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병대 3스타였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무적 해병의 심장부인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하다 못해 날카로웠다. 서해의 거친 바람이 쉴 새 없이 사령부 깃대의 해병대기를 후려쳤지만 깃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이곳의 주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병대사령관 차혜인 중장의 모습처럼. 차혜인, 강철 여제라는 별칭이 그녀를 따랐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 이래 그녀는 단 한 번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김포와 강화를 지키는 제2사단 청룡부대의 첫 여성 연대장을 거쳐 백령도의 최전방 지휘관까지. 포화와 흙먼지 속에서 뼈가 굵은 그녀의 눈빛은 웬만한 사내들의 그것보다 수십 배는 더 차갑고 깊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은성은 단순히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라는 상징을 넘어 수십 년간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쌓아 올린 강철 같은 의지의 결정체였다. 사령관 집무실. 거대한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그녀의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가올 한미연합 상륙 훈련 계획,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 도입 예산안 그리고 각 부대에서 올라오는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 보고서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지만 오늘따라 유독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제1사단, 해룡부대, 경상북도 포항. 그곳에 그녀의 아들 차한결 일병이 복무하고 있었다. 유난히 바르고 강직했던 아이. 어머니의 길이 아닌 저만의 해병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며 굳이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 보병으로 자원 입대한 아들이었다. 빨간 명찰을 달고 환하게 웃던 입대식 날 그녀는 사령관이 아닌 어머니로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짐이 될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부대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거친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무사히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일상적인 보고가 끝나고 부관이 망설이며 작은 소포 하나를 내밀었다. 사령관님, 군사 우편이 아닌 민간 등기로 도착한 소포입니다. 발신지가 불분명합니다. 보안 검사는 마쳤지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차혜인은 단정한 손짓으로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꺼내는 순간 그녀의 손이 굳었다. 봉투는 갯벌 흙에 젖었다 마른 듯 얼룩져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는 검붉게 변색된 피가 묻어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빼곡하게 눌러쓴 공포에 질려 떨리는 듯한 필체의 편지지가 가득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편지가 사령관님께 닿기를. 첫 문장부터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포항 1사단 23대대. 미친 개 대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대장 마강철 중령은 이곳의 왕입니다. 그는 병사들의 부식과 유류를 빼돌려 지역 업자들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간부들의 술판이 벌어지고 그 시중은 막내 병사들의 몫입니다. 거부하면 악기발이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차혜인의 미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해병대의 악습. 그녀가 사령관에 취임하며 가장 먼저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던 그 추악한 인습이었다. 며칠 전 윤이병이 죽었습니다. 마 중령의 술 시중을 들다 실수로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인간 방패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임 병사들이 윤이병을 묶어놓고 훈련용 고무탄 총을 쏘았습니다. 부대는 훈련 중 안전사고로 보고했지만 윤이병은 어제 민간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차한결 일병입니다. 차한결. 그녀의 아들 이름이 그 지옥도의 한복판에서 나타났다. 차 일병은
대대장의 비리를 눈치채고 소원 수리에 적으려 했습니다. 그게 발각되었습니다. 마 중령은 저 새끼 본부에 끝발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댄다. 아주 작사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차 일병은 창고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지금 의무실에 갇혀 있습니다. 사령관님,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차혜인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붉어졌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공포와 사령관으로서의 치미는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강철. 그녀도 익히 아는 이름이었다. 용맹하지만 무모하고 실적은 좋지만 뒷말이 많았던 장교.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사령관 비서실장 오지민 소령. 당장 내 사무실로. 아니, 내가 그리로 가지. 군복 벗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운전병도 필요 없어. 민수용 차량 지금 당장 준비시켜. 사령관님? 어디로? 포항. 그녀는 벽에 걸린 삼성 장군용 정복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던졌다. 대신 어깨에 아무런 계급장도 달리지 않은 해병대 픽셀 무늬의 신형 작업복 상의를 걸쳤다. 모자 역시 별이 아닌 해병대 앵카만 박힌 평범한 팔각모를 눌렀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어머니의 불안과 강철 여제의 분노가 하나의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그녀는 아들을 구하러 가는 어머니이자 자신의 군대를 좀먹는 반역자를 처단하러 가는 사령관이었다. 화성에서 포항까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리는 내내 차혜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옆자리에 앉은 오지민 소령 역시 계급장 없는 작업복 차림이었다은 감히 사령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사령관의 손에 잡힌 운전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다. 오지민 소령은 해병대 내에서 차혜인의 그림자로 불리는 최고의 정보 장교였다. 오는 길 내내 그녀는 태블릿으로 23대대와 마강철을 샅샅이 털었다. 사령관님, 마강철 중령 역시 깨끗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간 포항 시내 특정 유흥업소와 횟집에서 법인 카드가 아닌 현금 사용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편지에 언급된 윤이병 현재 포항 시내 병원이 아닌 대구의 한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훈련 중 사고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인입니다. 병원과 경찰은 모두 단순 사고사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사단 헌병대와 포항경찰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혜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마강철은 일개 대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포항 지역의 경찰, 병원까지 손을 뻗친 거대한 카르텔의 중심이었다. 한결이, 내 아들 소식은 23대대 의무실 기록에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자로 정상 훈련 복귀 처리되었습니다. 거짓말. 차혜인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의무실에 기록도 없이 가뒀다가 자신들이 온다는 낌새를 채고 혹은 단순히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시 지옥 같은 훈련장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해질녘. 마침내 그들의 차량이 해병 1사단 해룡부대라는 거대한 관문을 통과했다. 23대대 미친개 대대의 막사는 사단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후미진 바닷가 갯벌 훈련장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사령부 본부 군수과 파견 장교라고 둘러댔다. 신형 전투 장비 만족도 조사차 방문. 가장 눈에 띄지 않고 어느 부대든 방문할 수 있는 명분이었다. 필승. 본부에서 오셨습니까? 여자분들이? 초병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사령부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말에 더는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땀 냄새, 갯벌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 악, 악, 악. 연병장에서 끔찍한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해병이 무거운 고무보트 IBS를 머리에 이고 연병장을 돌고 있었다. 완전 군장 상태였다. 그들의 몸은 땀과 갯벌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연병장 한가운데 집채만 한 덩치의 사내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강철 중령. 이 새끼들아. 그 정도 가지고 해병대 밥 처먹겠어. 대가리 박아. 전원 대가리 박아.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찢을 듯 우렁찼다. 차혜인과 오지민이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마강철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낯선 민수용 차량과 계급장도 없는 작업복 차림의 두 여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180이 넘는 차혜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터질 듯한 전투복 아래의 근육은 위압감을 넘어 공포감을 자아냈다. 뭐야 니들은. 오지민 소령이 앞으로 나서 경례를 붙였다. 필승. 해병대사령부 군수과에서. 됐고. 마강철은 말을 잘랐다. 군수과? 군수과에서 웬 계집들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그것도 이 시간에? 그는 노골적으로 차혜인과 오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빛에는 군인 동료에 대한 존중이 아닌 숙회가 암캐를 훑어보는 듯한 경멸감이 가득했다. 야, 니들 담당이 누구야? 감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펜대 굴리는 년들이야. 여긴 포항이야. 니들 같은 년들이 하이힐 신고 돌아다니면서 서류나 뒤적이는 화성 본부 따위가 아니라고. 중령님. 저희는 신형 장비. 장비? 씨발 장비는 무슨. 마강철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여기서 최고의 장비는 해병의 깡다구야. 니들처럼 비리비리한 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그런 깡다구. 그때 대가리를 받고 있던 해병들 사이에서 한 병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 병사를 차혜인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들 차한결이었다. 한결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어젯밤의 집단 구타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 몸으로 이 가혹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저 새끼가. 마강철은 한결이 쓰러진 것을 보고 분노에 차 그에게 달려갔다. 이 개새끼가 지금 훈련 중에 뻗어? 그것도 본부에서 온 손님들 앞에서. 그는 한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한결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뭐? 어머니? 마강철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결의 뺨을 후려쳤다. 이 미친 새끼가. 여기가 네 애미 자궁 속인 줄 알아. 어머니를 찾게. 차혜인의 손이 허리춤의 권총집으로 향하려다 멈췄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마강철 중령. 차혜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훈련 중단하십시오. 저 병사 상태가. 뭐? 마강철은 한결의 머리채를 놓아주고 이번에는 차혜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바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방금 나한테 명령했냐? 내가?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핫바리 여군 나부랭이가 감히. 현역 대대장 훈련에 감나라 배나라야.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본부에서 몸이라도 대주고 파견 나왔나? 그 꼬라지로 사령관이라도 꼬셨어?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오지민 소령이 앞을 가로막았다. 닥쳐. 마강철은 오지민 소령을 거칠게 밀어냈다. 오지민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차혜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그 얼음장 같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그 눈빛. 그것이 마강철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인연이. 아직도 눈을 똑바로 뜨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해병대에서는 말이야. 이런 년들은 이렇게 다스려야 돼. 다음 순간 마강철의 거대한 손이 차혜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악! 차혜인의 팔각모가 벗겨지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머리채를 잡힌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얼차려를 받던 해병들도 그들을 감시하던 간부들도 모두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에 숨을 죽였다. 어머니, 안 돼. 아들 차한결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이쪽으로 기어오려 했다. 하지만 선임 병사 2명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찍어 눌렀다. 이 개새끼가. 한결은 흙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다. 마강철은 여전히 차혜인의 머리채를 잡은 채였다. 그는 한결의 절규를 듣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봤다. 어머니, 이게 진짜 내 애미였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 백을 쓸어온 극성스러운 군인 엄마의 깽판 정도로 오해했다. 그래서 내년이 여길 온 거였어? 아들 내미 짬밥 편하게 해주려고. 핫바리 여군년이. 그는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다. 더러운 여자년이 감히 신성한 해병대 훈련장에 기어들어와서 내년 같은 것들 때문에 해병대 기강이 썩는 거야. 내년 계급이 뭔데? 대위? 소령? 그따위 짬밥으로 감히 내 대대에 와서 지랄이야.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머리채를 잡혀있던 차혜인.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자신의 새끼가 눈앞에서 맞는 것을 본 어미 사자의 살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머리채를 잡히지 않은 반대쪽 손을 천천히 들어 마강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마강철은 자신의 손목이 강철로 만든 바이스바이스에 물린 듯한 고통에 눈을 크게 떴다. 아파. 이 미친년이. 그는 손을 빼려 했지만 머리채를 잡힌 채 무릎 꿇은 여자의 악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힘의 손목이 으스러질 듯했다. 차혜인은 그의 손목을 붙잡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중령 마강철.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내 놈이 방금 머리채를 잡은 그 계집이. 그녀는 자신의 작업복 상의 가슴팍에 달린 지퍼를 다른 손으로 천천히 내렸다. 내 놈이 핫바리 여군년 더러운 여자년이라 부른 그년이 작업복 상의가 열리고 그 안에 입고 있던 땀에 젖었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녹색의 해병대 정복 셔츠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셔츠의 어깨 견장.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하나, 둘, 셋. 중장. 대한민국 해병대의 단 한 명뿐인 현역 삼성 장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차혜인이다. 시간이 멈췄다. 포항의 거친 바닷바람 소리도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도 모든 것이 멎었다. 마강철. 포항의 미친 개라 불리던 그 사내의 눈이 공포로 인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단 한 음절의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사령관.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뇌가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해병대 전체의 최고 지휘관이자 자신의 군 생활을 손가락 하나로 끝장낼 수 있는 사령관의 머리채를 잡고 여자년이라고 불렀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머리채를 잡았던 손 그리고 차혜인에게 잡힌 손목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켰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 그리고 간부들이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다. 쓰러져 있던 오지민 소령이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아들 차한결은 자신을 짓누르던 선임 병사들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가 사령관이었다. 오지민 소령. 예, 사령관님. 현시간부로 제1사단 23대 대장 중령 마강철을. 차혜인은 마강철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며 그의 눈을 쏘아보았다. 상관 모욕, 상관 폭행, 부대 지휘 방기, 병사 가혹행위, 살인교사. 그리고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4. 살려주. 사령관님. 5. 오해. 오해십니다. 마강철은 거대한 덩치가 무색하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그 미친 개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해? 차혜인이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그녀의 힘에 거구의 마강철이 종이 인형처럼 끌려왔다. 내 놈의 부대에서 병사가 맞아 죽고 내 아들. 아니,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내 놈의 술 시중을 들며 구타당하는 이 모든 것이 오해란 말인가? 그녀는 마강철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내 놈이 우습게 여긴 그 핫바리 여군이 그녀는 흩어진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넘기며 연병장의 모든 병사를 향해 외쳤다. 내 놈의 군복을 벗기고 내 놈을 군법회의에 세울 것이다. 전 대대원 들어라. 모든 병사들이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들의 해병 대사령관 차혜인 중장이다. 너희들이 겪은 모든 부조리, 모든 폭력, 모든 비리. 내가 이 사령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뿌리 뽑겠다. 그녀는 오지민 소령에게 명령했다. 사령부 헌병단 기무부대 전 감찰 인력을 지금 당장 이곳 포항 23대대로 소집한다. 이 미친 개 대대에 숨어있는 모든 개들과 그 주인까지 남김없이 색출한다. 한 놈도 빠짐없이. 포항의 검은 밤하늘 아래 세 개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옥의 문이 열렸고 심판의 여제가 강림했다. 포항의 밤바람이 피비린내와 갯벌 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를 한데 섞어 연병장을 휘감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23대대 미친 개 대대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연병장 한가운데 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처박힌 채 경련을 일으키는 거구의 사내 미친 개 마강철 중령. 그리고 그 앞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얼음처럼 서 있는 여자. 방금 전까지 핫바리 여군년이라 불렸던 그러나 이제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그녀의 정체를 증명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차혜인 중장. 4. 사령관. 님. 마강철은 그저 짐승처럼 신음하며 흙바닥을 긁었다. 그가 방금 머리채를 잡았던 손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차혜인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의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진짜 아들 차한결. 한결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 멀고 높은 곳에 있던 사령관이었다니. 오지민 소령. 예, 사령관님. 쓰러졌던 오지민이 입가에 피를 닦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 섰다. 현 시간부로 23대대 전체를 특수경계 태세로 전환한다. 부대 내 모든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즉각 차단해. 사단 본부로 나가는 신호 하나, 문자 한 통도 허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미 사령부 정보통신대에 조치 지시했습니다. 좋아. 차혜인은 무릎 꿇고 떨고 있는 마강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자는 사령부 헌병단이 도착할 때까지 대대장실에 격리한다. 오소령, 자네가 직접 감시해. 그 어떤 누구의 접근도 불허한다. 그녀는 마강철을 체포할 병력을 2부대, 즉 1사단 헌병대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이 사단의 지휘 계통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사령부 방첩부대구 기무부대 흑룡팀 강태준 소령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헬기 띄워서 포항으로 오라고. 미친 개의 목줄을 잡았으니 이제 그 주인을 물어뜯을 차례라고 전해. 강태준 소령. 사령관 직속의 가장 잔혹하고 집요한 사냥개였다. 오지민이 즉각 움직이는 사이 차혜인은 자신의 아들 차한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병사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녀는 아들 앞에 섰다. 퉁퉁 부은 뺨, 터진 입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아들의 모습. 어머니로서 당장이라도 그를 부축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사령관이었다. 일병 차한결. 일병 차, 한,
한결은 어머니의 차가운 호명에 본능적으로 각을 잡고 관등 성명을 댔다. 일어설 수 있나? 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결은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좋다. 넌 이 부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이 모든 지옥도를 목격한 핵심 증인이다. 의무실로 가서. 아니, 의무실도 믿을 수 없지. 그녀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헌병에게 명령했다. 사령관 지휘 차량에서 응급키트 가져와. 그리고 저 병사차 한결와. 아까 쓰러졌던 병사들 전부 대대장실 옆 회의실로 옮겨. 내가 직접 상태를 확인한다. 그녀는 마강철이 끌려 들어간 대대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역한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방 안은 온갖 술병과 쓰레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납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 전부 폐쇄하고 증거 보전해. 헌병들이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차혜인은 마강철의 책상 위에 놓인 해병 1사단이라고 적힌 결제판을 노려보았다. 미친 개가 이 정도의 부패를 저지르는 동안 사단은 무엇을 했는가? 사령관님, 이걸 보시겠습니까? 헌병 하나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업무 수첩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이름들과 숫자들이 빼곡했다. 포항죽도 어시장, 기억 상회, 월납, 500, 신형 전투조끼 반납분, 폐기 처리, 300, 윤희병 건, 포항 시옷 병원장, 입마금, 1000, 해룡의일, 상납, 2000. 차혜인의 눈이 마지막 항목에서 멈췄다. 해룡, 제1사단의 별칭이었다. 해룡의일, 사단의 1번, 즉 사단장을 의미하는 암호였다. 이런, 개만도 못한. 이것은 일개 대대장의 비리가 아니었다. 병사의 죽음을 돈으로 무마하고 군수품을 빼돌리고 그 이익을 사단장에게 상납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금고입니다. 헌병들이 책장 뒤에 숨겨진 벽 금고를 발견하고 강제 개방에 들어갔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차량 급제동 소리가 들려왔다. 오지민 소령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사령관님, 제1사단장, 이태식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다. 통신을 차단했지만 23대대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긴 사단 본부에서 직접 정찰을 보낸 것이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차 사령관, 여긴 내 작전 구역이야.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별 2개, 투스타 계급장을 단 이태식 소장이 노기등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차혜인보다 한참 선배였지만 계급은 그녀보다 아래였다. 사령관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것도 사단장인 나에게 보고도 없이 내 부하를. 그는 격리된 마강철을 보고 소리쳤다. 차혜인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방금 전 해룡의일이라는 글자를 본 직후였다. 이태식 소장. 예, 사령관님. 자네가 해룡의일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 수첩에 해룡의일에게 2천만 원을 상납했다고 적혀 있군. 자네인가? 모함입니다. 마 중령이 미쳐서 쓴 글을. 저를 음해하려는. 음해? 차혜인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윤희병이 죽었네.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 다발성 장기 파열로 죽었어. 그런데 자네는 사령부에 허위 보고를 했지. 그건 마 중령의 보고를. 허위 보고를 승인한 건 자네야, 이태식 소장. 차혜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자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시했나? 이태식 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차혜인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차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가 교활하게 바뀌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화성 사령부의 깨끗한 사무실과는 다릅니다. 해병의 악과 깡을 유지하려면 때로는 거친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여자의 몸으로 이 자리에 오르셔서
이런 진짜 해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정당성을 공격한 것이다. 마 중령은 거칠지만 유능한 지휘관입니다. 사령관님께서 혹시 아드님 일 때문에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뒤엎으시는 거라면 그건 닥쳐라. 차혜인의 살기 어린 한마디에 이태식은 말을 멈췄다. 내 놈이 지금 해병을 입에 담았나?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해병대 핵심 가치가 적힌 액자를 집어들어 그의 발밑에 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그 피로 술을 마시고 그 죽음값으로 상납을 받는 것이 내 놈이 말하는 진짜 해병인가? 그녀는 이태식의 멱살을 잡았다. 내 아들 때문이 아니야. 내 놈들이 내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식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발악하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돈다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개의 민간인명의 통장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단종되어 군에서는 쓰지 않는 낡은 구형 폴더 휴대전화 수십 개였다. 이건 오지민의 눈이 커졌다. 차혜인은 그 전화기들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대포폰이었다. 마강철이 자신의 주인들과 소통하던 비밀 통신 수단. 그리고 이태식 소장은 그 전화기들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저 전화기들 중 하나가 자신과 연결된 것임을 직감했다. 이 전화기들 전부 압수해. 차혜인의 명령에 헌병들이 증거물 상자에 낡은 휴대전화들을 쓸어 담았다. 이태식 소장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혜인을 아들 문제로 흥분한 여자로 얕잡아보고 몰아붙이려 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을 조이러 온 사령관이었다. 사령관님,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저 전화기들이 왜 제 부하놈 방에 오해인지 아닌지는 사령부 방첩부대에서 밝혀줄 것이다. 차혜인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방금 전 헌병이 가져온 구급상자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들 한결을 비롯한 마강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피해 병사들이 공포에 질린 채 앉아 있었다. 모두 괜찮나?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이태식을 몰아붙이던 강철 여제가 아닌 상처 입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것이었다.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들의 부대에서 지옥을 경험한 동기의 어머니가 사실은 해병대 최고 사령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령관이 방금 자신들의 왕이었던 사단장을 윽박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차혜인은 한결에게 다가가 그의 터진 입술과 멍든 뺨을 거친 소독솜으로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다. 악! 한결이 고통에 신음했지만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 아니, 사령관님, 말해라. 왜 이제야?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왜? 윤이병이 죽어갈 때. 왜? 원망이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다면 그 지옥을 더 빨리 끝내줄 수 있지 않았냐는 절규였다. 차혜인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사령관이기에 너에게 올 수 없었다.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너는 이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혹은 더 심한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다른 해병들과 똑같이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다. 그것이 내가 믿는 해병이었으니까.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지옥이 되어버린 이곳을 외면했다. 윤이병의 죽음, 너희들의 고통, 모두 나의 책임이다.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너의 어미로서. 그때 한쪽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말라 보이고 가장 겁에 질려있던 한 병사였다. 저 사령관님, 이름이 뭔가? 이병, 김민석입니다. 차혜인은 그 병사의 눈빛에서 그 편지를 쓴 필체를 떠올렸다. 자네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나?
김민석은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일어나라 해병. 차혜인이 그를 부축했다. 자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자네의 그 피 묻은 편지가 나를 이곳으로 불렀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김민석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포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진실을 토해냈다. 윤이병은 그날 마 중령과 이 사단장님 그리고 어떤 민간인 회장님의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윤이병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요즘 해병은 기합이 빠졌다고 이 사단장님을 나무랐습니다. 차혜인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이태식 소장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그러자 이 사단장님이 마 중령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 중령이 해병의 기합을 보여주겠다며 윤이병을 훈련용 인간 방패로, 그것은 단순한 사고사나 우발적 폭행이 아니었다. 상급자와 민간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제물로 바친 끔찍한 살인이었다. 그 민간인 이름이 뭔가 모릅니다. 그냥 모두가 그를 왕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포항의 왕이라고. 왕 회장. 차혜인의 뇌리에 아까 마강철의 수첩에 적혀있던 수많은 포항 지역 상호들이 스쳐 지나갔다. 포항 죽도 어시장 기억 상회 신형 전투조끼 반납분. 오지민 소령. 차혜인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녀의 앞에는 사령부에서 급파된 헌병단과 방첩부대 흥룡팀이 막 도착해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강태준 소령이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부르셨습니까? 강소령. 지금부터 23대대와 1사단 본부 전체를 이잡듯 뒤진다. 왕 회장이라는 자와 관련된 모든 서류, 모든 증거를 찾아내. 그리고 그녀는 헌병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고 서 있던 이태식 소장을 가리켰다. 저자는 해병 1사단장이 아니다. 살인 교사범이다. 당장 계급장 떼고 사령부 지하 영창에 쳐넣어. 예. 사령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왕 회장님은, 그분은 해병대 발전을 위해. 닥쳐라. 헌병들이 이태식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거칠게 떼어냈다. 해룡의 일은 그렇게 무너졌다. 하지만 차혜인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일개 사단장이 민간인 회장과 결탁해 이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 왕 회장이라는 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그녀는 마강철의 방에서 압수한 대포폰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배터리를 연결하자 기적적으로 전원이 켜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된 문자 메시지 하나. 내일 입고되는 신형 장갑차 테스트 보고서. 문제 없도록. 위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 발신자는 왕 회장이었다. 신형 장갑차. 이것은 단순한 부패나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방위 산업 비리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냄새는 포항을 넘어 해병 대사령부, 어쩌면 그 위에 국방부까지 향하고 있었다.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 차혜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해병대의 수건 사업이자 자신이 사령관에 취임하며 가장 역점을 두었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이었다. 만약 그 장갑차에 문제가 있다면? 강태준 소령. 이 왕 회장이라는 자 정체가 뭐지? 방첩부대 흥룡팀장 강태준 소령은 그녀가 가장 신이 많은 정보 요원이었다. 그는 이미 23대대로 오는 헬기 안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였다. 왕호성. 포항을 기반으로 한 해동 중공업의 회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선박 부품과 철강을 다루지만 몇 년 전부터 국방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신형 장갑차 사업이 핵심 협력 업체 중 하나입니다. 핵심 협력 업체라고? 주 사업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왕호성이 사실상의 몸통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주 사업자로 선정된 범양 디펜스는 껍데기고 왕호성이 로비를 통해 로비. 차혜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로비의 대상이 이태식 소장과 마강철 중령이었군. 테스트 결과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돈과 향응을 받고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강태준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왕호성의 해동중공업은 단순한 지역기업이 아닙니다. 그의 자금은 해군 본부 심지어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태식 소장이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 그가 여자 운운하며 그녀를 폄하했던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왕 회장이 있고 그 뒤에는 해군 본부의 제독들과 정치인들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사령관님, 이태식 소장과 마강철 중령은 꼬리입니다. 이태식을 잘라내도 왕 회장은 다른 꼬리를 찾아낼 겁니다. 몸통을 쳐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해. 차혜인은 마강철의 사무실을 다시 둘러보았다. 이태식과 마강철이 왕호성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테스트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 그때 회의실에서 막 응급처치를 받고 나온 아들 한결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아니 사령관님, 말해라. 마강철 중령과 이태식 사단장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지? 23대대 부지 안에 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3번 해안 초소입니다. 바닷가 절벽 위에 있습니다. 그곳은 마 중령님이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는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왕 회장이라는 사람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이었다. 모든 비밀이 숨겨진 용의 소굴. 차혜인은 즉시 강태준의 흑룡팀을 이끌고 3번 해안 초소로 향했다. 포항의 거친 밤바다 파도 소리가 절벽을 때리는 외딴 곳에 낡은 2층짜리 초소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자물쇠는 방첩부대 요원들이 손쉽게 절단했다. 세상에.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대원들이 탄식했다. 겉보기와 달리 초소 내부는 최고급 호텔의 주연 회장을 방불케 했다. 값비싼 양주와 와인이 진열장을 가득 채웠고 벽에는 저속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병사들의 피고름으로 사들인 술을 마시며 향락을 즐겼던 것이다. 수색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흑룡팀이 초소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이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 사령관님, 이 안입니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현금 다발이나 금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개의 외장형 저장 장치와 검은색 표지의 비밀 장부들이었다. 차혜인은 장부 중 하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신형 장갑차 도하 테스트. 해룡의 이태식 서명 완료. 테스트 영상 원본 폐기 지시. 범양 디펜스. 왕 회장님 지시. 해군 본부 박재동님께 전달. 5억. 윤이병 사망건. 포항 경찰서장 및 병원장 처리 완료. 차기 고속정 사업. 위에 전달할 자금. 이것은 해병대만의 비리가 아니었다. 해군 본부의 제도까지 연루된 대한민국 국방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방산 비리의 실체였다. 그들은 불량 장갑차의 결함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테스트 보고서를 조작해 해병대원들을 움직이는 관에 태우려 했던 것이다. 이 반역자놈들. 차혜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윤이병의 죽음은 이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한 수많은 사고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저장 장치 중 하나를 강태준이 가져온 휴대용 기록 장치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윤이병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클릭하는 순간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3번 초소 바로 이곳이었다. 마강철과 이태식 그리고 왕 회장이라 불리는 기름진 얼굴의 사내가 술에 취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윤이병. 왕 회장이 윤이병의 뺨을 때리고 이태식이 마강철에게 기합을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 그리고
인간 방패가 되어 고무탄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윤이병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들은 그 끔찍한 살인의 순간을 자신들의 유흥거리로 촬영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 소령. 차혜인은 불타는 눈으로 영상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장 왕 회장이라는 자를 체포해.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차혜인의 주머니에 있던 붉은색의 직통 군용 전화기가 지옥의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기는 오직 한 사람에게서만 걸려오는 것이었다. 해병 대사령관의 직속 상관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수장. 해군 참모총장이었다. 차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충성. 해병 대사령관 중장 차혜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별 4개 사성 제독의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 장군, 지금 포항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비리 혐의 부대 감찰 중입니다. 감찰? 보고도 없이? 내 부하인 이태식 소장을 감금하고 민간인 사업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네만. 차혜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왕 회장이 자신들의 체포 시도를 눈치채고 이미 해군 본부에 손을 쓴 것이었다. 차 장군, 자네가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라고. 내가 얼마나 감싸줬는지 잊었나. 당장 포항에서 손 떼게. 마 중령과 이 소장 건은 해군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겠네. 이건 명령이야. 즉시 철수해. 박태준, 박재독. 아까 그 장부에 적혀있던 이름. 지금 그녀에게 명령을 내리는 해군 참모총장, 그의 이름은 박태준이었다. 몸통. 그녀가 찾던 몸통이 지금 그녀에게 철수를 명령하고 있었다. 포항 3번 해안초소. 절벽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차혜인 중장은 붉은색 직통 군용 전화기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수장 박태준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으나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당황한 것이다. 즉시 철수해. 이건 명령이야. 명령.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명령은 진실을 덮고 살인자를 비호하라는 반역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왕 회장과 박재독이라는 이름이 적힌 피 묻은 장부가, 그리고 윤이병이 고무탄에 맞아 쓰러지는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차 장군, 대답하지 않나? 박태준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차혜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낮고 그 어떤 강철보다도 더 단단했다. 명령. 거부합니다. 뭐라고? 귀관이 방금 내린 명령, 차혜인은 총장님이라는 존칭을 버렸다. 대한민국 해병 대사령관 중장 차혜인은 이 시간부로 거부한다. 이 미친년이. 수화기 너머로 이성을 잃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년이 지금 무슨 짓을. 이건 반란이야. 항명이다. 당장 그 자리에서. 반란은 차혜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불량 무기로 해병들의 목숨을 담보잡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귀관이 저지른 것이다. 박태준 대장. 그녀는 박재독이라는 장부 속 암호명이 바로 눈앞의 참모총장임을 확신했다.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가 차혜인. 내년이 그토록 아끼는 그 해병대라는 조직 전체를 내년의 그 오만함과 함께 내 손으로 직접 찢어 발겨주겠다. 전화가 끊겼다. 강태준 소령과 오지민 소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 감찰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 전체를 적으로 돌린 고립무원의 반란군이 되었다. 사령관님. 강태준이 침을 삼켰다.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그가 올 것이다. 차혜인은 낡은 초소의 창밖, 어둡고 성난 포항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죄를 묻기 위해 나를 항명한 미친 여자로 만들고
이 초소에 있는 모든 증거를 파괴하러 올 것이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박태준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속하고 잔인했다. 불과 30분 뒤 23대대 주둔지를 감시하던 흥룡팀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보고가 터져나왔다. 팀장님, 23대대 정문, 해군 중앙수사단, 황상어 팀이 도착했습니다. 병력 수송 헬기 3대, 무장 헌병 50명 이상. 그들을 이끄는 건 해군 본부 감찰실장 나경석 소장입니다. 나경석 소장. 해군 내에서 박태준의 충견으로 불리는 자였다. 이태식 소장 1사단 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모총장의 진짜 칼이었다. 젠장. 강태준이 욕설을 뱉었다. 사령관님. 그들이 이곳 3번 초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흥룡팀 전 대원이 방어 태세에 들어가도 저들의 병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다. 차혜인이 말했다. 우리는 군인이지만 지금은 아군과 싸울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은 증거의 파괴와 내목이다. 나를 항명한 미친 여자 사령관으로 만들어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겠지. 그녀는 방금 확보한 비밀 장부와 외장 저장 장치들을 오지민 소령에게 넘겼다. 오소령. 예. 자네는 강소령의 최정예 대원 2명과 함께 이 증거를 가지고 포항을 탈출해라. 사령관님. 오지민이 경악했다. 그럼 사령관님은 나는 이곳에 남는다. 안 됩니다. 저들은 사령관님을. 저들의 목표는 나다. 차혜인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여기서 버티는 동안 자네는 이 지옥의 증거를 가지고 화성으로 가야 한다. 아니, 화성 사령부도 안전하지 않아. 박태준이 그곳에도 손을 썼을 것이다. 자네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 대통령실로 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강소령. 차혜인이 강태준을 바라봤다. 자네의 흥룡이 길을 열 수 있겠나?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23대대 정문은 해군 중앙수사단이 막아섰다. 포항의 모든 항구와 공항은 이미 통제되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막혔다면 강태준이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바다로 가겠습니다. 그는 창밖, 절벽 아래의 어두운 바다를 가리켰다. 이곳은 해안 초소입니다. 그리고 저 밑은 23대대가 상륙 훈련에 사용하는 비밀 퇴출로가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대기 중입니다. 장갑차? 그렇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도 왕 회장이 납품한 그 불량 장갑차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들은 저 장갑차가 결함투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저 움직이는 관을 타고 바다로 탈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차혜인은 아들 한결을 바라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한결아. 예. 너는 오소령과 함께 가야 한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다. 내가 살아야 윤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된다. 어머니는요? 나는 저들의 시선을 잡아야 한다. 내가 이곳에서 미친 여자가 되어 시간을 벌겠다. 그녀는 아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령관이 아닌 어머니로서 힘껏 안아주었다. 살아라. 내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해라. 그녀는 아들을 밀어내고 오지민과 강태준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출발해. 흥룡팀의 절반은 나와 함께 이곳에 남는다. 적들을 유인한다. 오지민은 눈물을 머금고 한결과 김민석 이병 최초 제보자 그리고 핵심 증거들을 챙겨 흥룡팀 대원들과 함께 초소 지하의 비밀 통로로 사라졌다. 이제 3번 초소에는 차혜인 사령관과 강태준 소령에 남은 흥룡팀 대원 5명만이 남았다. 사령관님. 강태준이 소총의 놀이쇠를 당기며 말했다.
저들은 곧 쳐들어올 겁니다. 알고 있다. 차혜인은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방금 전 확보한 윤이병이 살해당하는 그 끔찍한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 하나를 자신의 전투화 끈 안쪽에 단단히 묶었다. 오지민에게 넘긴 것은 사본이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다. 그때 초소 밖으로 수십 개의 탐조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해군 중앙수사단이 초소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안에 있는 자들 들어라. 해군 본부 감찰실장 나경석 소장이다. 귀관들은 현재 반란 수괴 차혜인 중장의 불법 명령에 동조하고 있다. 차혜인은 즉각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그렇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 현장에서 사살한다. 사살. 박태준은 그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차혜인은 초소의 무전기를 집어들고 나경석의 주파수로 응답했다. 나경석 소장. 잘 듣게. 그녀의 목소리는 포위망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내 아들을 구타하고 내 부하를 살해하고 불량 무기로 해병대를 위협한 반역자들을 체포했을 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그 반역자들의 개가 되어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닥쳐라. 저 미친년이.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 박태준에게 있다. 차혜인이 외쳤다. 나는 죽어서도 이 진실을 탕, 탕, 탕. 나경석의 부하들이 참지 못하고 초소를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피하십시오. 강태준이 그녀를 감쌌다. 차혜인은 그 총탄이 오지민과 아들이 바다로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음을 알았다. 가라. 제발. 그녀는 흩어진 머리칼을 질끈 묶었다. 그리고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강철 여제는 자신의 성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고독한 항전을 시작했다. 절벽 아래 포항의 검은 파도가 23대대의 비밀 선착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빨리, 빨리 타. 오지민 소령과 강태준의 흑룡팀 대원 2명이 공포에 질린 차한결 1병과 김민석 2병을 상륙 돌격 장갑차의 비좁은 후방 해치로 밀어넣었다. 이 장갑차는 왕 회장의 해동 중공업이 납품한 신형 시제품이었다. 겉보기엔 위풍당당했지만 강태준은 이 물건이 결함투성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도하 테스트 중 엔진이 멈추고 장갑판 접합부에 물이 새는 그야말로 강철관이었다. 젠장. 시동이. 강태준이 조종석에서 안간힘을 썼지만 엔진은 몇 번 컥컥거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소령님, 조용히 해. 위쪽 절벽 3번 초소에서는 이미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탕, 타타탕. 해군 중앙수사단의 실탄 사격이 시작된 것이다. 한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가. 정신 차려 차한결. 오지민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사령관님께서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 시간을 벌어주고 계신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사령관님의 희생은 개죽음이 돼. 그 말에 한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임무를 이어받은 해병이었다. 강소령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결은 23대대에서 이 장갑차의 조종수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는 조종석으로 기어들어가 강태준을 밀어내고 계기판을 살폈다. 이 모델. 연료 공급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 밸브를. 그가 조작하자 마침내 부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엔진이 깨어났다. 좋아. 강태준이 외쳤다. 오소령. 증거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장갑차는 육중한 몸체를 움직여 어둠 속의 바다로 그대로 돌진했다. 차가운 바닷물이 쇠붙이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하지만 강태준의 예상대로 이 강철관은 정상이 아니었다. 젠장. 물이 셉니다. 해치를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갑판 접합부 틈새로 바닷물이 가느다란 줄기를 이루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배수 펌프. 당장 가동해. 작동.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쪽 절벽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적이다. 장갑차다. 바다로 도주한다. 해군 중앙수사단의 탐조등 불빛이 그들을 정확히 조준했다. 그리고 해안포 사격이 시작되었다. 쾅! 쾅! 장갑차 주변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다. 파편이 장갑을 때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꽉 잡아! 한결은 죽을 힘을 다해 조종간을 잡았다. 그들은 불량품이었다. 적들은 그들이 곧 침몰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격을 멈추지 않았다. 엔진 과열. 엔진이. 계기판이 붉게 전멸했다. 안 돼. 그때 푸시시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멈췄다. 바다 한가운데 적들의 포화 속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물은 발목까지 차올랐다. 이대로 끝인가? 김민석 이병이 절망하며 주저앉았다. 오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진실이 담긴 저장 장치를 품에 안았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한 그 순간, 저기, 한결이 어둠 속 먼 바다를 가리켰다. 저건 어둠을 뚫고 두 개의 거대한 실루엣이 그들을 향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해군의 고속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대의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상륙 돌격 장갑차. 우리 편이다. 어떻게? 사령관님, 오지민은 깨달았다. 차에이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3번 해안 초소. 차에이는 총탄이 빗발치는 창가에서 무전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경석 소장과 교신하는 척하며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단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친위대. 그녀가 사령관에 취임한 직후 해군 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오직 사령관 직속으로 창설한 비밀부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가장 잔혹한 훈련을 견뎌낸 최정예 중의 최정예. 해병대사령부 직할 유령고스트 특수임무대. 사령관님, 명령. 수신했습니다. 불새. 작전. 개시합니다. 차에이는 나경석의 포위망이 3번 초소에 집중된 사이 유령부대에게 포항으로의 긴급 출동을 명령했던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강철관을 타고 탈출한 오지민과 증거를 바다 한가운데서 회수하는 것이었다. 이제 됐다. 차에이는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쾅! 마침내 초소의 강화문이 폭파되고 해군 중앙수사단 헌병들이 눈에 불을 켠 채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차에인을 체포하라. 강태준과 흥룡팀 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저항을 멈추고 무기를 버렸다. 나경석 소장이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흩어진 머리카락,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차림의 차에인을 보고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라는 연애. 마지막 모습인가? 그는 방금 전 마강철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욕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머리채나 잡히고 아들 하나 때문에 반란이나 일으키고. 쯧쯧. 역시 계집은 별을 달아줘도. 닥쳐라. 차에인의 차가운 한마디에 나경석의 얼굴이 굳었다. 내 놈들이 그토록 찾던 증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뭐라고? 나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해안 경계. 장갑차. 너무 늦었어, 나경석. 차에이는 그를 비웃었다. 내 놈들은 빈 껍데기를 잡으러 온 거야. 이 미친년이. 분노에 찬 나경석이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치켜든 순간. 꼼짝 마. 강태준이 쓰러지는 척하며 나경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에 총구를 겨누었다. 감히 우리 사령관님께. 강소령. 그만. 차에인이 명령했다.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저들에게 잡혀가겠다. 사령관님,
이것 또한 작전의 일부다. 그녀는 나경석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순순히 두 팔을 내밀었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목을 감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렸고 사령관은 진실을 보냈다. 이제 죄수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화 속에 숨겨둔 원본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이태식도 박태준도 나경석도 아닌 그들 모두를 움직이는 진짜 배우를 만날 시간이었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강철 여제가 포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사령부 전체를 강타했다. 해군 참모총장 박태준은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뒤집었다. 속보 해병대사령관 차혜인 중장, 아들 복무부대서 사적 감정으로 난동 및 하극상. 해군 본부에 의해 전격 체포. 언론은 박태준이 흘린 대로 받았었다. 히스테릭한 여성 지휘관, 아들을 위해 군 전체를 마비시킨 스캔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명예는 여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박태준은 즉각 해군 본부 소속의 나경석 소장을 해병대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화성 사령부에 파견했다. 해병대의 심장부에 해군의 칼을 꽂아 넣은 것이다. 해병대사령부는 그야말로 불타는 화성이었다. 해군놈들이 감히 사령관님을, 우리가 왜 해군 제독의 지위를 받아야 하나?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분노했지만 항명으로 체포된 사령관을 따를 명분이 없었다. 사령부 전체가 해군 중앙수사단의 통제 하에 들어갔고 차혜인을 따르던 핵심 참모들은 모두 보직 해임되거나 격리되었다. 해병대 부사령관 이철우 소장 차혜인의 유일한 동기이자 충직한 부하였다마니 자신의 집무실에서 해군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무력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젠장. 이철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직통 전화가 울렸다. 해군놈들이 감청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부사령관 이철우입니다. 이 장군. 접니다. 오지민입니다. 오소령. 이철우가 경악했다. 자네, 무사했나? 사령관님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오지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 화성 외곽 유령 부대와 함께 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사령관님께서 스스로 미끼가 되셨습니다. 오지민은 울음을 참으며 보고했다. 지금 해군놈들이 사령부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나경석 그 개자식이 사령관 행세를 하고 있다. 이철우 부사령관님, 지금부터 사령관님의 마지막 명령을 전달하겠습니다. 오지민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바뀌었다. 모든 것을 공개하십시오. 공개라니? 국방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참모총장 박태준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령관님께서는 해병대를 믿으셨습니다. 이철우는 숨을 멈췄다. 이 모든 증거, 살해당한 윤이병의 영상, 왕 회장의 뇌물장부, 박태준 총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이 모든 것을 화성 사령부뿐만 아니라 김포 2사단, 백령도 유교단, 연평부대, 포항 1사단, 제주 구여단, 전국의 모든 해병대 부대에 동시에 송출하십시오. 그것은 해군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다. 오소령, 그건 정말 사령관님께서는 붉은 명찰의 긍지를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저 차가운 바다에서 이 붉은 명찰을 다는지 그 이유를 모든 해병이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차혜인의 의도를 깨달았다. 박태준이 여론과 정치로 그녀를 무너뜨렸다면 그녀는 가장 원초적인 명예와 분노로 이 판을 뒤집으려 했다. 알겠다. 이철우가 결연하게 일어섰다. 사령관님의 뜻을 받들겠다. 그 시각
나경석 소장은 사령관 집무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차에인의 캘린더를 비웃으며 넘기고 있었다. 무슨 여자가. 훈련 계획만. 쾅.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이철우 부사령관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해병대사령부의 모든 핵심 참모들이 서 있었다. 이 장군? 지금 뭐하는? 나경석 소장. 이철우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렸다. 네 이놈이. 여기는 내 놈 같은 더러운 해군놈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 이철우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반란이다. 저놈들 당장 체포해. 나경석이 자신의 헌병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해군 헌병들이 총을 들기 전 사령부 복도를 가득 메운 해병대 헌병들이 그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여기는 해병대사령부다. 이철우. 네 이놈. 그리고 지금부터 진실을 공개한다. 이철우는 사령부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오지민과 유령 부대원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소령. 수고했네. 송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김포, 백령도, 연평도, 포항, 제주. 대한민국 전역의 해병대 부대 내부에 설치된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검은색 화면으로 바뀌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해병들, 훈련장에서 구르던 해병들, 막사에서 쉬고 있던 해병들. 모두가 화면을 주목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다. 3번 해안초소. 술에 취한 마강철, 이태식, 그리고 왕 회장.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들과 똑같은 붉은 명찰을 단 윤이병. 해병의 기합을 보여주라. 고무탄이 발사되고 윤이병이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장면. 깔끔하군. 모든 해병들이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고 훈련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다음 화면. 비밀장부. 윤이병 사망건. 처리 완료. 불량 장갑차. 테스트 통과. 그리고 해군 본부 박재동님께 전달. 5억. 마지막. 참모총장 박태준의 목소리. 사고 나면 이기훈이 걔가 알아서 잘 덮을 거야.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와우. 한 부대에서 시작된 분노의 함성이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해병대 부대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전우가 해군 제독의 돈벌이를 위해 오락거리로 살해당했다는 사실, 자신들이 타는 장갑차가 움직이는 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던 자신들의 사령관이 미친 여자로 매도당해 체포되었다는 사실. 해군놈들을 죽여라. 사령관님을 구출하라. 김포의 2사단 해병들이 무기고로 달려가려 했고 포항의 1사단 해병들은 23대대를 향해 몰려갔다. 붉은 명찰의 긍지는 붉은 분노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박태준 참모총장은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바로 해병대의 명예를 건드린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